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 한국해운신문의 이철원 편집국장입니다. 예, 사실 요거 회사 포럼에서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 자리에는 반드시 그 항만 개발 하시는 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만협회도 꼭 좀 불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우리 총무님께 했었는데 오늘 안 보이시네요. 지금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 문제의 씨앗은 항만 개발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항만 개발 자체가 좀 잘못되다 보니까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부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항만 개발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선 그 컨테이너 항만 개발할 적에 이것이 꼭 개발의 필요성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 또는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는 그 광양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에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만든 뭐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꼭 필요했냐? 글쎄, 그거는 뭐 그때 여러 가지 검토는 했지만 거기에 맞춘 겁니다. 전라도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맞춘 것뿐이지. 그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성이 있었냐는 건 별개였다. 물론 뭐 찾아보니까 그런 뭐 필요성이 대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항만 개발을 할 적에 그냥 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로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항만 정책이라고 그걸 개발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항만 개발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용자들 편의를 위한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그 해운 정책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해운 정책은 해운 정책이고 항만 개발 정책 또는 항만 정책은 아예 별개로 노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신항 같은 경우에 그 앞에 섬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붓기느냐 가지고 상당한 뭐 비용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거기 도선사들 얘기를 좀 들었더라면 뭐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을 안 했을 거고, 배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항만을 개발했더라면은 지금 우린 부산신항 같은 그런 개발은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운영 시스템에 대한 발전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항만 개발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항만 정책을 할 적에는 반드시 해운 정책을 참고로 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을 두고서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항만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 뭐 질문보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북항하고 신항의 뭐 통합 문제도 나오고 뭐 또 신항에 대한 운영 주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애초부터 항만 개발 초기부터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앞으로 이런 걸 진정으로 고민하고 했더라면 오늘 이제 와서 뭐 그런 걸 걱정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그 설계할 때부터 그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의견을만 피력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성품대로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를 그냥 세게 얘기하셔서 되게 불안했습니다. 제가 국장 초임 때 광양항 담당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유튜브에 기록으로 남을까봐 국장님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뿐이지, 원래는 중국이 그때 당시 항만 개발이 크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동부 지역 갖고 북중국 쪽의 물량을 연계 처리를 하자, 이런 거에서 물동량 추장을 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서부 쪽에 항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페이퍼상의 보고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개발이 됐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명을 얘기를 해서 너무 그냥 오금이 저렸습니다. 하여튼 해서 좀 그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 쪽에 개발을 할 때 현재 사이트가 잘못됐다, 이제 뭐 이런 뭐 그러니까 그러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는 안 했고, 좀 더 예측을 잘했으면 좋았는데라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한 게 하나 있는데, 1997년도에 김영삼 대통령님한테 가덕신앙 그 개발을 할 때, 그때 선박의 장기 전망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7,800TO인가가 더 이상 그 최대치다, 더 이상은 선박이 크지 않는다, 그래서 그 토도를 사이에 두고 교행을 하면 된다라는 그 서류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보고할 때 그 이제 뭐 지금 세광의 이재환 회장님이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편집해 가지고 이제 청와대에 넣고 그랬는데, 토도가 이렇게 되고 선박의 대형화 저렇게 될 줄은 아무도 좀 몰랐다는 점으로 좀 하는데, 이제 정부 체제 내에서 저건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항만 개발 수요는 항만을 이용하는 이해 당사자, 선사, 그다음에 뭐 항만공사 아니면 터미널 뭐 당국, 이렇게 해서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씨 용역사가 의견이 또 권한이 있는 것 같이 진행이 되고, 정부는 바쁘다 보니까 그 의견을 뭐 존중하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 의견이 좀 누락이 되고, 그렇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 저도 전적으로 지지하고요. 우리 박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것도 좀 잘 채널 유지했으면 좋겠고, 제가 플로에다가 한 말씀 좀 더 해서 좀 누가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항만공사 사장을 딱 가서 상해 항만공사를 갔더니 그 총재가 부산항 연구팀이라면서 5명을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너들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우선 2가지만 얘기를 해줄게. 그 항만 하용률에 문제가 있어. 수출입하고 한쪽 쪽에 너무 비불균형이다. 그거 뜯어 고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체제가 그게 뭐냐, 그런 식으로 무슨 미래를 대보고 하냐. 아주 그 항만공사의 기록으로 있습니다. 기록으로. 상해 항만공사의 그 전담팀이 하루 종일 부산항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부끄러웠고, 결국은 3년 하면서 한 번 시도는 했지만 개선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로텔담을 갔더니 항만청장하고 항만공사 사장이 너 이리 와봐 이러더니, 야 부산항도 앞으로 니들 뭐 4% 뭐 옛날엔 7% 이랬지만 우리같이 곧 1점 몇 프로 아니면 운 좋으면 2%대의 성장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 공사의 업무 플랜하고 정책 수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용자에 대한 대하는 방식이 바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브리핑을 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서비스 개선해서 이제 자동화하는 것부터 요율 관계 이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지금 팬데믹 패턴을 누구도 이렇게 해서 항만 물동량, 해상 물동량 이렇게 넣을 줄 몰랐었는데, 부산항이 저 정부에서 3단계 개발에는 플랜이랑 이런 거 맞물려 가지고 부산항의 항만 정책하고 해운 전망항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우리 여기 해수부 과장님하고 BPA 담당 실장님 왔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밸류링크의 권기현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거의 다 사실은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은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물동량 예측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 뭐 지난 한 몇 년 동안 뭐 부산항이 물동량이 뭐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측해보는 거의 해운 회사나 뭐 해운 관련된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에 의하면은 거의 뭐 물동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어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뭐 기술들이 발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만 티를 할 현석이 지금 100만 티를 하는데 과연 그 100만 티 때문에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대응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대응을 못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뭐 북항 문제는 같이 연계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항의 물동량이 어떻게 이전하지 않고 새로운 신항의 그 뭐 2-5, 2-6이 되고 진해 신항이 된다라는 거는 뭐 대부분의 아마 해운 관련되신 분들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로 한번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뭐 박재서 사장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해운도 일단 패턴이 바뀝니다. 이게 컨테이너 박스만 움직이는 게 해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물류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부산 신항이 아까 전에 뭐 자동화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뭐 트럭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만은 꼭 컨테이너 트럭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크로스보더 이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미래의 어떤 그런 우리 투자라든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커머스에 대한 뭐 투자 그러면은 풀필먼트 센터가 된다든지 어떤 우리 이 항만 부대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이 발전에 같이 이렇게 놓고 봐주시는 게 결국 좋지 않을까. 결국은 해상 물동량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다. 팬데믹이 물론 뭐 지금 이상한 상황이라 뭐 이 터미널도 붐비고 뭐 이 화물도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런 부분에 어떤 터미널 투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 서비스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는 뭐 추세 자체가 이커머스 쪽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어떨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계획이나 아니면 BPA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그쪽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물류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저희 머스크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뭐 종합 물류 쪽 그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쪽에 대응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도 이제 부산하고 인천 그 두 군데 이제 그 자동화 물류 센터를 지금 이제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저희 부내 스마트 물류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뭐 스마트화 그다음에 이제 항만에서 들어오면은 뭐든지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 뭐 장부라든지 그런 걸 통하지 않고 다 이제 뭐 어플을 통하거나 해서 이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R&D 차원에서 이제 BPA랑 지금 내년도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게 환적 화물이 있어서 부두간 환적이 있어가지고 무인화를 통한 뭐 그런 그 연구 개발도 지금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자동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광양항에 지금 비어 있는 부두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테스트베드로 삼아가지고 자동화 연구를 26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항만국에서 지금 예타를 신청해놨습니다. 거의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신항부터는 완전 자동화 부두로 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광양항에서 한번 그 실제로 하역이라든지 그런 걸 해본 다음에 그 시스템을 부산 신항 쪽에 이 신항 쪽으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게 항만이란 게 앞으로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배만 들어와서 컨테이너만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라는 굉장히 이제 부가가치 활동을 굉장히 증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배후 단지를 활성화하고 또 배후 단지에 굉장히 또 이제 약간 스마트화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물동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도 연구 중에 있고 그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금 항만공사 쪽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우리 항만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거점이 아까 BPA 발표에 나왔지만 로테르담이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인도네시아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추가로 더 주요 지역에 그런 이제 스마트화된 이제 물류센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화주 기업들의 코스트를 내려주고 이커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진 실장은 코멘트 안 해도 되고. 예. 혹시 플로에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말씀하실 분? 아이고. 예. 너 좀 말씀 좀 하시지. 예? 예. 예, 오늘 그 문제 발단이 그 환적 화물에서 많이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상식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 환적 화물에서 특히 부산항 환적 화물에 늘 그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통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환적 화물이 대부분 마더 투 마더 베슬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ITT 발생이라는 문제도 대부분 아까 1부도 3부도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마더 투 마더의 문제인데 사실 키포인트는 피더 투 마더의 환적 정책이 저는 최우선돼야 된다고 늘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크 기능, 허브 스포크 기능도 거의 피더 선사를 권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굳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캡티브 카고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화 되는 건데 현재 마더 투 마더는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훈 로스 카고입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늘 끌려다녔죠. 우리 정책이 끌려다녔고 그리고 사실 싱가포르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싱가포르에 있었지만 싱가포르는 동남아 제국가를 싱가포르로 가져와서 환적항을 이룬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소위 트랜시먼트 플러스 그 앞전에 트랜스 로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새로 로딩을 하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 홍콩도 환적이라는 것은 남중국의 모든 화물을 홍콩에 끌고 와서 했던 그런 창고가 발달한 역사가 있습니다. 상해도 마찬가지로 환적 화물이라는 것은 중국의 연안 화물들을 끌고 와서 상해에서 환적을 하는 거지 마더 투 마더에 일방적으로 터미널을 주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산항이 항상 환적 화물 많다고 자랑하지만은 70% 이상이 마더 투 마더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사실 지금도 잘 돼 있어요. 거대선사 위주로 해서 일본 지역항 플러스 부산 그다음에 원양 또 원양에서 들어오는 화물을 중국 지역항 또 거대선사 스스로의 동남아 화물을 부산에 가져와서 일본의 또 지역항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더 경쟁력 있게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북항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북항은 사실은 국적선사, 국적터미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그 어떤 보고입니다. 그래서 북항의 이점을 최대화해야 되는 입장이 저는 생각합니다. 북항은 인트라아시아가 쓰기에 가장 좋은 그런 터미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서 길이 우리가 쉽게 그냥 몇만 티 말씀하시지만 그 배후 면적의 핸들링 또 마더 투 마더의 핸들링 가지고 터미널을 측정하시면 큰 우를 범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근해서 배들이 작은 배들이 배를 어디 붙여야 되는데 그 겹게 붙일 수도 없는 거고 일렬로 붙이려면 그 선석 길이가 없이 어떻게 배를 붙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크레인 크기 1000TU짜리 배를 갖다 놓는데 뭐 24,000TU짜리 처리하는 크레인이 떡 다리 벌리고 있어갖고 어떻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설비 같은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현대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 물량을 이전을 해라. 저는 굉장히 이 북한 이점을 이 신앙의 희생양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정말 우리 터미널 정책상 바꿔야 된다 그러면 아까 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단계가 될 때 그 3단계 터미널을 인트라아시아 사이즈에 맞는 터미널 처음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큰 실패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TT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 실장님께서 아까 물리적 통로를 말씀하셨지만은 전에 제가 항만이 올 때 늘 말씀드린 거는 물리적 통로의 병행해서 환적 화물 요율 레이트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타부도 요율하고 자부도 요율이 있는 그런 터미널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특히 거대선사는 자기 터미널이 없는 상태에서 원형 때문이나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터미널을 바꿔야 되는데 그 요율을 더 1.5배씩 더 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그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바꿔주셔야 부산항의 진정한 좀 발전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진 실장이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말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해수부 박 과장님하고 이제 진 실장님이 좀 유념했으면서 제가 리마인드 좀 하는데 제가 몇 년도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 부산시장님이 지금 부산역 앞에 이렇게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제 평지였죠. 우 사장 참 공직자가 멍청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규정대로 관련 절차에 차질 없이 해서 북항 재개발 취지에 맞게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거용 아파트는 못 들어오는 게 북항 재개발의 기본 베이스거든요. 이 좀 조차장 인근쪽 말고. 근데 그 지금 거기 제 아는 분들도 거기에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항 개발이 기존의 현재 1단계 북항 재개발도 제반 부산 경제 산업 여건상 조금 타임 스케줄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딸려서 살았던 수많은 이렇게 말로 이제 뭐 소규모 업체에서부터 동네 작은 식당 하는 아주머니들까지 그런 문제도 지자체는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허치슨 터미널에서부터 해서 저쪽까지 신선대까지 그 길을 이쪽이랑 신항이랑 연동해서 저거를 정말로 부산 그다음에 우리나라 항만 물류, 해운 물류 쪽에 도움이 돼서 개발해야 된다는 치밀한 계획을 갖지 않으면 또 아파트 들어서는 거예요. 제가 그 모 그룹 아파트 들어서는 거 저는 끝까지 막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파트 공사 안 하잖아. 제가 3년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랑 이렇게 해서 대응 논의를 해가지고 그걸 안 했는데 거기 관련된 수많은 기업이 이제 항만공사 직원하고 저하고 이제 되게 비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칙이 바로 서고 치밀한 계획이 딱 세워진 뒤에 그게 합의가 딱 되면 그대로 흘러가도록 좀 해주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 문제가 제대로 좀 정리를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해상 물동량, 그러니까 부산권의 물동량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는 쪽은 강하게 하고 부산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부산시와 상대를 하는 항공사 입장은 그쪽에서 균형을 좀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거를 조율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거 하나만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북항을 부산시가 몇 년도까지 북한 기능을 유지하기로 BPA랑 합의한 기억이 내가 나거든요. 그 대충 몇 년도인지만 얘기 좀 해주시면 좀 고맙겠는데. 예, 북한 기능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적 선사의 거점항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500만 TU 정도가 국적 선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은 단독 선대 물량하고 또 일부 중계 선사의 단독 기항 물량 이런 물량은 신항으로 이전 가능할 걸로 보이고 다만 우리 국적 선사들끼리 공동 운항하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신항으로 동시 이전 힘들다 하는 그런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항 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은 500만 TU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 규모가 발생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얼라이언스의 물량을 허브앤스포크 형태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형태는 터미널이 꽉 찬 상황에서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터미널 운사 선정할 때 지금 2-5, 2-6 피더부두 이걸 한 단위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피더부두도 하나씩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신항에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두가 만들어진다 한다는 것은 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제2신항도 얼라이언스 간 그 다음에 우리 국적선사 간 허브앤스포크가 행사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우리 국적선사 간에 그 500만 TU를 칠할 수 있는 장례적으로 한 700만, 800만 칠할 수 있는 선석은 터미널이죠. 선석이 아니고 터미널은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항의
운영 기간이 얼마까지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연구진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게 부산시의 어떤 정책과 연계돼야 되고 또 항만 당국의 정책과 연계돼야 되겠습니다만 재개발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신간만 간만 신선대 부분은 30년에서 40년까지는 운영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신항 자체가 지금 29년에 오픈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터미널, 북항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 한꺼번에 개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개발 속도와 북항의 어떤 재개발 상황을 고려해서 이전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듣다가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라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진 실장님하고 박 과장님께 각각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째는 아까 그 발표를 듣자 보니까 동경과 요코하마의 컨테이너 처리 물량이 북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항만도 일찍부터 발달해 왔는데 어떻게 일본은 이 세계 수위에 랭커될 수 있을 정도의 큰 터미널이 존재하지 않는지, 일본 정부는 이 큰 그 터미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브항을 키우기 위해서 기울였었던 어떤 다른 노력들이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왜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달리 죄송합니다. 큰 터미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께는 아까 그 배후단지 개발을 뭐 스마트하게 좀 하시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부산 신항을 가보니까 부산 신항 바로 뒤에 사랑으로라는 아파트가 정말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배후단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이 이게 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좀 더 스마트한 그런 배후단지로 개발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기 우리 저 진기호 실장이 원래 일본 통입니다. 일본에 상당한 그 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일본 경제 규모에 비해서 왜 허브 항만이 없고 또 이렇게 항만별로 이렇게 물동량이 분산돼 있는지, 또 수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성장이 안 되는지 그거 좀 코멘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항만공사에 입사를 해서 뭐 해외 대표부를 일본을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4년 반 동안 일본을 주재를 했었고요. 일본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65개 항만 다 합쳐서 1,800만에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줄어서 지금 한 1,800만 TU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항 하나를 다 합쳐도 못 따라오는 수준이고, 사실 일본이 1976년 7년도에는 세계 2위 항만이었어요. 고베항이 그 당시에 2위 항이었는데 지금은 항만의 순위에서 거의 없죠. 58인가 68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고베항 자체가 그래서 그 정도로 됐는데, 그러면은 일본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베 항만이 1995년 1월 달에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항만 시설이 다 이렇게 붕괴되고 그때에 그 환적 화물이라든지 화물이 부산항 쪽으로 계속 이전왔죠. 그 이후부터 이렇게 일본 쪽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환적 화물 같은 경우는 부산항의 어떤 운영 여건이라든지 지리적 장점이라든지 그다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일본의 항만은 그냥 로컬 항만이었습니다. 자국의 수출입 화물만 처리하는 항만. 그래서 부산항도 사실은 이제 수출입 할만 하면은 1,000만이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1,800만 TU 다가 수출입 항만입니다. 그래서 일부 요코하마에서 환적항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머스크가 요코하마에 이제 터미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로컬 화물 수출 항만이고, 그러면은 일본 정부에서 어떤 그 허브 항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슈퍼 중추 항만 전략을 추진해서 하고 있었고, 2010년도 들어와서는 국제 전략 항만이라는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연결성 부문, 지리적인 장점, 항만의 정시성,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부산항보다 열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어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어떤 그런 고배항의 위상에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산항도 이 환적 화물이 55%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휘발성이 강한 화물이기 때문에 항상 선사에 대한 서비스를 좋게 하고 경쟁 항만보다 조금 경쟁 우위에 있어야지만이 허브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서 괜찮겠습니까?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께서 환적 화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마케팅 팀장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환적 화물이 실질적으로 부산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부가가치는 사실상 한 개 하면은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0만 개 하면은 1조 5천억, 이게 뭐 1,200만 가면 2조 정도의 직접 부가가치는 올라올 수가 있죠. 그 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만약에 부산항이 1,000만 TU의 수출입 화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큰 배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많은 고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항만 근로자, 그 선용품, 급수, 급유, 이게 다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각종 항만 연관 산업들이 동시에 발전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항의 수출입 화물이 한 개당 한 7만 원 정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역료만 얘기할 때. 그런데 중국은 지금 100달러 하거든요. 저희 60달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300달러입니다. 러시아 300달러입니다. 일본은 200달러입니다. 컨테이너 20피트 한 개당. 그러면은 그냥 대형 항만이 돼서 환적 화물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수출할 때에 실질 화재료 혜택을 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수출입 화물만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200달러를 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휘발성이 강한 항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적 화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허브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만 당국과 같이, 정부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해도 되는 내용은 박 과장이 하고, 부담스러운 내용은 제가 먼저 운을 떼겠습니다. 부산신항을 처음에 개발할 때 배후단지 쪽은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들어선 쪽을 전면은 이제 우리 해운항만청 당시에 그쪽에서 이제 매입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거를 했고, 나머지 땅은 이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의도한 대로 갔는데, 매립 계획을 할 때 정말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 거죠. 거기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 속마음이 똑같습니다. 여기 뭐 나오는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냥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 지금 부작용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시작을 합니다. 아파트 쪽에서 이제 야간에 불빛, 그 다음에 소음, 그다음에 뭐 특수한 경우는 이제 어린 자녀나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아기 가진 젊은 부인이 자꾸 놀랜다고 컨테이너 가올 때 쿵쿵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뭐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이 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웅동 배면에 지금 골프장 들어선 거, 제가 그때 막 석유관 달았을 때거든요. 우리 이거 좀
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고. 근데 그거는 이거는 부산시는 저쪽으로 다 챙겨져 있고 정치적으로 또 이쪽 경남도 쪽에는 뭐 배려해 준 게 없으니까 이만큼은 좀 떼줘라. 그래서 땅은 받았는데 또 할 게 없어가지고 F1 경기장을 하냐 뭐냐 하다가 결국 들어선 게 리조트 골프장입니다. 그 물류로 복합 물류 단지로 부산항이 성장해야 될 그 좋은 위치에 있는 땅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비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됐다는 아까 우리 국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그 제약과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요 문제가 뭐 저희 뭐 배후단지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산단도 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산업부 쪽에서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지금 여당 쪽에서도 그러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뭐 저기 경남도 쪽에서 이제 복합 물류 한다고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주택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단이라든지 배후단지 쪽에 있는 이제 물류시설 제조업체들 이런 데들과 어떻게 공존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일자리대로 창출하면서 또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주거 여건을 갖다가 좀 더 이제 그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이제 지자체하고 저희 이제 뭐 산업부, 해수부 다 이제 모여서 그런 거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모색해 보자고 이제 작년 말부터 그렇게 이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쪽 보면은 이제 부산에서는 요 문제 있었는데 인천에서도 지금 송도 쪽에 이제 주택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앞에 아함물 2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화물차 출상은 벌써 한 15년 전에 계획이 된 건데 이제 송도가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제 거의 그 앞까지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물류단지에 있는 주차장, 화물차 주차장과 나중에 들어온 이제 아파트들 간에 또 이제 갈등 관계가 지금도 민원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이 아파트 같은 이 주거 문제는 물류단지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개발할 때부터 지자체와 이제 굉장히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는 굉장히 좀 따르노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자체, 산업부, 해수부 말씀드린 것처럼 경자청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우리 저 총무님께서 조금 더 해도 된다 해서 진행을 더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 해사 포럼에서 부산신항의 운영 체제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광범위한 부산항 문제로 경쟁력 문제로 이렇게 논의가 돼서 오히려 더 잘 됐다 뭐 이런 생각 좀 했고요. 물론 이해관계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 다른 면이 좀 많이 읽혀졌는데 항만공사하고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불확실성이 좀 없도록 좀 이 플랜을 좀 짜서 업계랑 긴밀히 좀 논의를 좀 해서 터미널 국적 뭐 애국적 선사들이 장내 플랜을 세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제가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하면 통합의 당위성은 이해를 하고 인정하는데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업계 주도나 뭐 정부는 지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적절하게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물동량이 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증대되는 정책을 공공파트에서 주도해주면 통합이 더 용이하지 않겠냐 해서 물동량 창출 문제하고 북한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좀 지혜롭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부담스럽지만 요건 짚어놔야 될 게 앞으로 2-56이나 통합 단계 뭐 이런 쪽에 국적, 애국적 그 해운 선사 쪽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중하게 항만공사랑 국제적인 시각이나 또 국내적인 시각이나 이렇게 좀 어긋나지 않게 참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3단계 개발 시기는 정말로 저는 그때 당시 부산항만공사 있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야말로 부산항만공사에 부산항만 쳐다보고 일하는 직원들 거기에 사업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잘 들어서 그 개발 시기가 잘 이렇게 미리 만들거나 너무 과다하게 만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부산항만공사하고 해양수산부는 되게 고마울 것 같고
옛날에 항만공사에서 있던 인연으로 이런 자리에 있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있으면서 했던 좀 속상했던 거를 슬금슬금 미쳐가지고 좀 오버 안 하려고 조심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 회사 포럼 뭐 회장님, 뭐 총무님, 뭐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 통해서 보고 계시는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정 토론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